오늘은 해겔 법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것인데, 해겔의 국가론의 얘기지. 결국에는 플라톤에게 있어서 국가는 무엇인가, 해겔에게 있어서 국가는 무엇인가, 노자에게 있어서 국가는 무엇인가, 마르크스 레닌에게 있어서 국가는 무엇인가. 여러 이제 이론가들마다 그 국가에 대한 입장이 다를 것인데, 이제 오늘은 서구 사상에서 이제 해겔에 대한 국가론을 얘기를 해보겠어. 법철학이 이제 출판된 이후에, 해겔의 법철학이 해겔 국가에 대한 어떤 이론이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과 더불어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는데, 이런 논란은 이제 법철학에 서술된 국가론에 대한 이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견해, 보수적이고 이제 진보적인 견해가 있는데, 국가를 절대시함으로써 이제 현실을 긍정하고 옹호하는 이제 보수적인 해겔의 국가주의가 보수적인 견해하고, 또 해겔 우파가 있고 해겔 좌파가 있잖아.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또 한 번은 한편으로는 이제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을 하나의 보고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해겔이.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있는 자유를 철학적으로 대변한 혁명적 이론이다라고 이제 해겔의 국가론을 보는 견해도 있어. 많은 이제 해겔 비판가들은 이제 해겔이 거의 법철학 서문에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라는 이제 문장에 표현된 이성과 현실의 동일시를, 이성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비판의 주된 근거로 삼는데, 또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해겔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과 더불어서 행해진 어떤 세습적인 입헌군주제를 이제 해겔이 옹호한 부분이 있지. 그런 옹호는 이제 해겔의 보수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증거로 제시되기도 해.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법철학의 전체 토대를 이루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과 인륜성의 한 계기가 다뤄지고 있는 개별자의 자유와 특수성 권리의 근거를 둔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이제 해겔의 인정은, 해겔 철학이 무엇보다도 이제 프랑스 혁명의 원리를 독일이지, 독일 프로이센, 그때는 독일이 통일되지 않았잖아. 그런 300여 개의 어떤 자유시나 도시나 막 이런 걸로 갈라져 있는 그런 프랑스에 대한 독일의 컴플렉스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통일이 늦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 발전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지체되잖아. 그래서 이제 해겔의 자유의지에 대한 규정과 인륜성이 이제 계기로 다뤄지고 있는 개별자의 자유와 특수성 근거에 둔 시민사에 대해 이제 해겔이 인정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해겔 철학은 무엇보다도 이제 프랑스의 어떤 혁명 원리를 자신의 철학적인 사유의 주된 토대로서 삼았다. 이렇게 해겔이 해겔을 평가하는 좌파 우파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해겔의 법철학을 이제 둘러싸고서는 이런 대립된 이해가 이제 법철학과 이제 국가론에 대한 이제 많은 그런 상반된 평가를 야기시키고, 근데 해겔의 국가론을 이제 현실을 단순히 옹호하는 보수적 이론으로 혹은 현실을 부정하는 어떤 혁명적 이론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는 실제 해겔의 국가론에 표현된 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자신의 시대를 사유 속에서 포착하는 해겔의 어떤 목적, 또 후진 독일 게르만 민족에 대해서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제 해겔이 어떤 고민을 했는가,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겠지. 이걸 이제 저 철학적 가지로 삼았던 이제 해겔이 법철학에서 이제 그런 국가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이념, 이 지닌 참된 의미는 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겔의 국가론에 대한 상반된 이해 방식이 초래한 몇 가지 편견을 이제 수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생각은 또 이 당시의 사회 개혁론자들이 로크라든가 뭐 루소 이런 개혁론자들이 이제 그랬듯이, 홉스, 현존한 질서, 단순히 이제 외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를 이제 국가로 이해함으로써 또 자유를 공동체로 하는 어떤 연관관계도 없는 원자적 성격을 통해 규정하면서 서로 대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자유라는 두 계기가 해겔의 법철학 내에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매개되는지를 이제 한번 밝혀볼 거라 생각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그 법 철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이분법적인 사유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데, 해겔의 이제 그 철학 체계에서 자유나 자유의지, 자유의 현존재, 또 뭐 객관정신의 전개 과정을 그 다룬 정신 상황에서도 이제 절대 정신에 이르는 것, 어떤 국가에 이르는 것, 시민성, 인륜성에 이르는 것, 그런 것을 정신 현상에서 다루는데, 부철학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 객관 정신, 인간의 자유의 그 객관 정신의 전개 과정을 다루기도 해, 법철학에서도. 그래서 법철학에서는 추상법과 도덕성, 인륜성을 차례로 서술하는데, 이런 주제들은 이제 해결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처럼 각각 분리된 고유한 내용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 뭐라 그러나 특히 이제 여기서 법철학의 마지막 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인륜성인데, 인륜성은 객관 정신의 최고 단계로 나타난다는 것이지. 이런 그 인륜성의 긍정적인 형태가 이제 국가라는 거야, 국가. 인륜성은 뭐 시민의식이라 할까, 요새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해결해서 얘기하는 인륜성을 뭐 육아 철학에서 어떤 인륜이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 시민의식이라는 개념이 전제되는 거란 말이야. 국가와 시민 사회의 어떤 그 중간. 그래서 이제 인륜성의 궁극적인 형태가 국가다. 인륜성의 궁극적인 형태가 국가라는 그 해결의 객관 정신. 어? 즉 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최고 형태가 그 자유의 현존제인데, 이걸 국가를 통해서 인륜성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야. 자유의 현존제를 이제 의미하는데, 객관 정신의 그 발전 과정으로서 그 해결은 이제 그 객관 정신이라는 것, 객관 정신, 자기 의식이 객관 정신이 되고, 이것이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객관 정신이 발전되는 과정으로서 이제 법철학은 따라서 국가에 관한 철학이면서, 그 법철학은 뭐야? 국가학이란 말이야. 국가에 대한 철학이면서 또 해겔의 국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법철학 전체에 상세하게 이제 논의되는데, 이런 내 생각에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강범한 어떤 공부를 필요로 하지만은, 어쨌든 해결의 국가에 대한 이론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논의를 함축한다고. 그 첫째 논의가 이제 국가의 토대. 국가라는 그 제도의 그 어떤 그 필연성이 무엇에 근거하느냐의 문제. 이런 논의는 이제 내 생각에서 이제 아주 주제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논의는 뭐냐면 국가의 참된 그 모습에 대한 국가 이념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논의는 이제 이념을 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그 국가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라고. 입헌군 주제, 뭐 이때는 시대적 한계가 있어서 해계는 뭐 입헌군 주제로 표현하지만은, 뭐 이것은 시대적 한계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대통령제라든가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런 게 되겠지. 자, 이제 내 생각에는 그런 이런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제 해결의 그 국가론이 현대적 의미로 함축하고 있는 이런 논점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결국에는 법철학에서 국가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나타내 보고자 하던 국가의 구체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이런 논의를 통하면은 이제 해결이 이제 근대적 이념인, 사실은 근대가 오면서 이제 개인이 발견되고 자유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이런 거잖아. 근대적 이념 개별자의 자유와 특수성의 권리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야.